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게 자기 사랑에 달려 있어. 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치유라는 것도 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 신체적으로 건강하죠. 사랑의 인간관계를 만들죠. 또 더 많은 경제적 성취, 즉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가치나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게 되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또 이해하게 되죠. 또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씩 본다면 이제 마음의 평화와 사랑은 이제 밀접한 관계인데, 이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기 화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존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 미운 오리 새끼.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은 독립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의존을 한다는 거죠. 기가 죽고 주눅이 든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집착을 한다거나, 시기 질투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조종을 당하는 거지. 부족한 사랑만큼. 근데 사랑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관계없이 내가 뭐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공감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게 다 사랑이 충만하면서 노는 거잖아. 그래서 동물을 본다면은 사랑의 부족은 미운 오리 새끼로 가는 것이고요. 사랑의 충만함은 백조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부족한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속된다는 구속.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나누는 거니까 당연히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건강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봐봐요. 이제 사랑은 자아 정체성과 연결되거든요.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만큼 자아가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아는 면역 체계 완화로 연결되죠. 마음의 자아는 신체의 면역하고 한 묶음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긍정이면 면역 체계도 건강하다. 당연히 면역 체계가 강해지면 건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특징들이 뭐냐면은 자아가 약해지는 어떤 타이밍이단 말이에요. 누군가와 헤어졌다거나, 즉 이혼을 했다거나, 또는 배우자 중에 누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상실감을 느꼈다거나, 상실감, 이별, 이런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죠. 또는 사업상에 큰 실패를 해서 실패에 대한 충격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자아가 약해지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약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바로 이제 건강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신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인간관계도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좋은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나를 충분히 사랑하면은 만나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충분히 소유한 만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사랑도 충분히 넘치면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사랑을 주면 그분은 나한테 사랑을 줘요? 미움을 줘요? 사랑을 주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인간관계의 양가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사랑이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돌려받느냐, 이 사랑의 양가질이 결국 인간관계의 양가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은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네 번째는 경제적 성취인데, 사랑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미움은 마음을 빈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니까 부자의 에너지가 만들어져. 부자의 에너지는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을 해. 그러면서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겨요. 부는 불을 끌어당기고 빈곤은 빈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바로 불을 끌어당기는 인간 자석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 거죠. 내가 그래서 가난하다면 사랑을 키워야 돼요. 더 많은 사랑을 키울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치나 목표 이상. 미운 오리 새끼는 꿈을 꿀 수 없지만은 백조는 꿈을 꾸죠. 미운 오리 새끼의 꿈은 뭐냐면은 오리들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오리들한테 버림받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오리들이 나를 얼마나 좀 사랑해주고 같이 잘 어울려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의 꿈이란 이야기죠. 근데 백조는 이제 오리들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이미 나는 오리와는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는 걸 알죠. 개인의 고유성과 독특성과 그 개성을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나만의 꿈을 꿀 수 있어. 그때부터 이제 오리들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의 꿈을 펼친다는 거죠.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우화를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만의 꿈을 꾸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야만 자기를 백조와 같은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만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자기만의 삶을 이제 창조해 나가죠. 그래서 가치 있는 목표 이상도 바로 이제 이 자기에 대한 사랑의 힘이 결정하더라. 자기 이해.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고 했을 때 너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를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못난 나 자신이냐, 아니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냐. 우리는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신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났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삶을 뭐든지 창조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창조자로서 모든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자기를 이제 기계의 부속품이라든지 일반 불량 제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불량 제품이 아닌데, 기계의 부속품도 아니잖아요. 나는 내 삶의 창조자이고 내 삶의 예술작가잖아. 내 삶의 예술작가. 그래서 내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자기 이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해야만 가능하죠. 사랑이 없으면 힘들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실현을 하고 이제 성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서 베개에 머리를 누울 때, 야, 최선을 다했어. 오늘도 최선을 다한 하루였어. 정말 멋진 하루였어.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죠. 대충 살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짜증나는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도 끔찍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잠자리 들 때 또 이런 생각하죠. 잠자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자, 아침에 눈 뜨지 말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할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들떠서 정말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정주용 회장님이 하는데, 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꿈과 목표가 있고, 그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을 생각할 때 가슴이 들뜨고 흥분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야,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멋진 하루였어.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치유하는 힘이자 위대한 삶을 이끄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부채는 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와 연결되는 게 바로 사랑의 부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기는 바로 이 사랑을 깨우쳐 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자,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선생님? 바로 사회적 거울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거든요. 원래 태어날 때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잖아요. 태어날 때는. 근데 태어난 이후에 그 나를 바라보는 마음의 거울에 얼룩이 묻기 시작하죠. 막 얼룩이 부모님한테 꾸지람 한번 들을 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꾸지람을 할 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면서 또는 뭐 실패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어떤 사건과 경험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에 얼룩이 묻기 시작해요. 얼룩이 묻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요? 얼룩진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얼룩진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건 삭제가 되고 어떤 건 왜곡이 되고 어떤 것은 일반화가 되는 거죠. 나의 장점 다 없어져 버리죠. 내가 잘했던 성공 경험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삶에 감사할 일도 다 없어져 버리고 꿈과 비전, 목표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안 좋은 것만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너무 싫겠죠. 좋은 걸 삭제시키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곡시킬 마음이에요. 왜곡. 어떤 것을 축소시키고 어떤 것을 확대시켜요. 나의 장점은 축소시켜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단점은 확대시켜가지고 아주 큰 단점으로 봐버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내가 또 싫겠죠.
내가 잘했던 경험은 축소시켜서 대수롭지 않는 경험으로 봐버리고 안 좋았던 경험은 끔찍한 경험은 확대시켰어. 크게 보. 우리 이제 앵커링 해봤지만은 앵커링에 좋았던 경험을 확대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았던 경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러면 저는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신났던 경험은 언제예요? 없는데요. 언제 제가 신났지?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축소를 시켰다 그러지. 분명히 신났던 경험이 있겠죠. 왜 없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겠죠. 자신감, 성취감 다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막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하더라고요. 예, 이걸 키워야 돼. 네.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앵커링 했던 것처럼 그 자원을 찾았어. 그 앵커링 자원을 키워서 앵커링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끔찍한 경험을 가지고 와요. 뭐 10년 전에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힘들어해. 어떤 경우는 초등학교 다닐 때 힘들었던 경험을 지금도 힘들어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업 시간에 뭐 책을 읽다 떨었던 경험 때문에 지금도 계속 긴장하고 떨고 발표 불안을 갖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때 똑같은 행복했던 기억은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자 분리. 네. 둔감화시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좋았던 경험은 둔감화시켜서 분리시켜, 축소시켜. 안 좋았던 경험은 막 확대시켜. 네. 그래서 우리 두뇌에는 안 좋았던 경험만 커져 있는 거지. 그리고 일반화라는 게 있어. 일반화. 한두 번의 실패 경험을 전체 인생으로 일반화시킨다는 거죠. 뭐 대인 관계에서 좀 한두 번 힘들었던 사람이 난 대인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대인 공포증, 뭐 대인 기피증으로 일반화시키고요. 뭐 영업하는 사람 한두 번 영업을 잘 못해서 난 영업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영업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일반화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를 뭐뭐인 사람으로 일반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제한적 신념이나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되죠.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자, 나는 뭐 공부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다. 이건 이제 어른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많아요. 이 사고뭉치 하면 나는 사고뭉치다. 이 돌대가리 하면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릴 때 선생님이나 이 권위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말을 많이 반복했느냐. 그런 말을 몇 번 들으면서 나는 뭐뭐인 사람이라고 정체성 차원의 일반화를 시켜버린다는 게 참 문제다. 이런 삭제 왜곡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어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죠. 나는 성형수술해야만 내가 뭐 사랑받을 것 같고 나는 말을 잘해야만 내가 옷을 잘 입어야만 뭐 공부를 잘해야만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야만 뭔가 조건을 붙여야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살아온 그 환경 자체가 그런 조건부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 속에 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문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상담을 할 때 이걸 깨트려줘야 돼요.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은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마저도 사랑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겠죠. 죽었으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이야기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문제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자, 잠재적인 더 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역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위한 더 큰 성공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를 위한 더 큰 성공의 자원 말입니다. 이 자원이 될 수 있다면 문제도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좋은 일이 아닐까요? 문제도 좋은 거죠. 문제마저 사랑해야죠. 이렇게 깨우쳐줘야지. 문제를 치료하기 이전에 일단 문제에 대한 그 긍정적인 관점을 만들어주면서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치료 작업을 들어가면은 치료가 훨씬 좋아지죠. 그리고 NLP 전제 조건에서 전제로 이야기했지만은 당신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다.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컴퓨터가 시장에 출시될 때 완벽한 컴퓨터로 출시되었던 것처럼 당신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 이미 완벽한 존재로 맞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로 이 삶을 시작했다. 근데 지금 당신 안에 뭐 신체적인 질병이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문제가 아니다. 태어난 이후에 잘못 학습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된 것처럼 잘못된 어떤 사건 경험을 통해서 잘못 학습된 패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치유를 하는 과정에 그 사람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이 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를 내주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 상담을 할 때 다음 시간까지 장점 목록 100가지 작성해가지고 오세요. 성공 목록 100가지 작성하시고요. 감사 목록 100가지 작성하시고 꿈 목록 100가지를 작성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온전히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도 필요하면 한번 해봐요. 선생님은 의식이 높기 때문에 내가 과제를 굳이 안 내지만은 그리고 단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자, 모든 단점을 적으시고 그 단점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성적이다라는 것은 나는 나보다도 타인 중심으로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적으로 이해를 잘하는 대인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본다면 이거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소심하다,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거든. 소심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는 신중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더 많은 걸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성격이니까 실수나 실패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소심하다는 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죠.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말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말 못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상처를 안 주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 긍정의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야. 긍정의 해석. 어때 그렇게 하면? 감정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개인적인 단점도 이렇게 전부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이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과거 실패 경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부족한 과목을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하고 정말 나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골라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걸 의미하니까 나다운 어떤 전공,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또는 뭐 몸에 병이 생겼다. 암에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큰 병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병에 걸렸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그 질병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우치고 내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웠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렇게 다 바꿔주는 거죠. 그다음 일반화된 거, 일반화를 행동 기금처럼 변화시켜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대인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과거에 대인 관계에서 힘들었던 적이 뭐 한두 번 있었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소심하게 행동했던 적이 한두 번 있었다. 이 행동 기금처럼 바꾸라는 거죠. 뭐 자, 나는 우울증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우울증이 있다. 이것도 나는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낀다.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우울증이 있다가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낀다. 차원이 틀리죠. 또는 뭐 나는 공부무리가 없다. 자, 나는 천천히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다. 천천히 배우는 그런 철두철미형의 뭐 공부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행동 패턴으로 바꾸는 거죠.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때요? 언어에 의해서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정체성 차원의 제한적 신념은 행동 차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행동 차원의 긍정적인 말은 있잖아요. 정체적 차원의 믿음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상담을 잘한다 보다는 어떤 말이 더 좋을까요? 나는 상담을 잘한다 보다는 나는 전문 상담사이다. 난 치유를 잘한다 보다는 나는 전문 치유사이다. 나는 유능한 치유사이다. 훨씬 낫잖아요. 나는 강의를 잘한다 보다는 나는 동기부여 명강사이다. 긍정적인 것은 일반화를 시키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은 행동 차원을 분리를 시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관계는 일반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다시 동사로 분리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럴 때 관계라는 건 고차가 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관계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때요? 관계는 분리가 되잖아요. 이미 느낌이 달라지죠. 우리 사랑은 끝이야. 이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동사로 바꿔서 질문을 하면 느낌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것은 가능하면 또 명사로 바꿔버리면 또 좋아요. 변화하다보다는 변화, 치유하다보다는 치유, 치유를 잘한다보다는 전문 치유사 이런 식으로. 병원에 가면 진단명이 다 명사하잖아요. 뭐 당신 암 말기입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간암 말기 하면은 뭔가 이제 이거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동사로 질문하는 거죠. 제 간세포 중에 정상세포가 몇 %이고 비정상세포는 몇 %이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비정상세포가 몇 % 하면은 전체 간 중에 비정상적인 세포만 어떻게 고치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명사화된 것, 일반화된 것을 전부 이제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동사를 바꾸거나 어떤 경험, 행동을 바꿔주거나.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정체성 차원의 일반화를 시켜라. 또는 명사화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라. 어때요, 이거? 그럼 나에 대한 느낌이 훨씬 달라지죠? 특히 이제 그 자기 화금문을 사용할 때 그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1인칭 현재 긍정문으로 제가 쓰라고 그랬죠? 그걸 이제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뭐 나는 뭐 어떤 위대한 뭐 치유사이다. 나는 뭐 사랑의 치유사이다. 나는 뭐 또는 뭐 세계적인 치유사이다. 어째 좋은 용어를 이제 붙여주는 게 좋죠. 그걸 자주 사용해서 실제 그런 느낌을 만들어 버려야 되고, 행여나라도 부정적인 그 1인칭 현재 긍정문 있으면 다 떼야 돼요. 꼬리표를 다 떼야 돼요. 뭐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뭐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거죠. 다 떼야 돼서 없애야 되죠. 그래서 일반화, 부정적 일반화를 완전히 없애고 긍정적 일반화를 만들어야만 자 새로운 나에 대한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사회적 패러다임을 좀 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 변명을 갖고 오거든요. 뭐 때문에란 이유 변명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선천적으로 저는 말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선천적으로 저는 좀 약골이에요. 선천적으로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뭐 이런 타고나길 나는 이미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유 변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저는 소심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저를 너무 엄하게 키워가지고요. 저는 항상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제 성격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는 당연히 애정 결핍이죠.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막 이유 변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전혀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시간이 없었어. 어떻게 제가 NLP를 공부합니까? 이 이유 변명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앨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뭐 때문에를 뭐 덕분에로 바꿔서 말하도록 말해줘야 돼요. 뭐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 덕분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약골 때문에 약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약골로 태어난 덕분에 건강 관리를 더 잘했어. 앞으로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바꿔야지. 어릴 때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았던 그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고 가족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경기가 어려운 덕분에 더 미래의 창의적인 꿈과 목표를 갖게 되고 또 더 많이 배워서 더 유능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생각을 이제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덕분에라는 생각하는 순간 이미 감사의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 뭐 덕분에는 감사의 마음을 키워주고요. 뭐 때문에 이유 변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유 변명은 결국 그 이유 변명을 되고 있는 그 사건이나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뭐 성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건의 노예, 경험의 노예, 뭐 어린 시절의 환경의 노예, 또 선천적인 어떤 특성의 노예, 지금 환경의 노예, 뭐 이런 노예가 되는 노예적인 삶이죠. 근데 이제 뭐 덕분에를 바꾸는 순간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지. 자, 요 구조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미 이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의 원이 있고 영향력의 원이 있거든요. 자, 보통 사람들은 관심의 원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관심의 원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 경험이나 지금 어쩔 수 없는 우리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로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이유 변명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영향력의 원으로 끌어와야죠. 영향력의 원은 나로 인해서 뭐든지 가능한 능력, 나로 인해서 뭐든지 가능한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가치관, 나의 말, 나의 직업, 나와 관련된 건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통제 가능하죠. 통제 가능한 영향력의 원에 에너지를 집중할 때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제의 세 가지를 보셔야 돼. 우선 직접적인 통제 영역이 있고요. 간접적인 통제 영역이 있고 통제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네, 직접적인 통제 영역이라는 것은 자신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 나와 관련된 것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와 관련된 건 다 통제 가능하죠.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타인의 행동과 관계되는 거 있잖아요. 타인의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관계, 가족, 뭐 지인, 친구, 직장 동료, 뭐 고객. 이거는 내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어떤 대인 관계 기술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성장하는 건 참 중요하죠. 남들보다 말을 더 잘해야 되고, 뭐 대화를 잘해야 되고, 소통을 잘해야 되고, 공감적 경청을 하고, 래퍼를 형성하고, 믿음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여러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간접적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는 게 있어. 이거는 바로 이제 과거나 상황이 만든 현실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경험, 현재의 상황. 마치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합니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다 말이죠. 근데 지나간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상 쓰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나간 일을 자 이렇게 후회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일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은 우리한테 깨우침,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의 기회죠. 그래서 교훈을 찾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 바꾸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과거의 사건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 경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래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비전. 자, 과거의 그 사건 경험을 오히려 이용해서 미래에 더 큰 의미 있는 비전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과학의 사건 경험은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 그 신과 남은 이야기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 세상에는 어떤 악인도 없고 어떤 피해자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악인도 어떤 피해자도 없다. 그 악인은 단지 악역을 맡은 영적인 훈련의 조력자이다. 악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는 거죠.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막 폭력적이었다고 한 가정일 때 막 때리고 막 폭력을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폭력에 의해서 자란 그 아들은 어떤 걸 배웠을까요? 야, 내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 친구처럼 정말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그런 아빠가 되게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그 사랑을 주는 그런 아빠가 되게 되겠네. 그럼 그 폭력적인 아버지는 아들한테 사랑의 힘을 가르쳐주고 뭐 친구 같은 그 어떤 자상한 다정한 어떤 남편 아빠의 그 역할을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악역을 통해서 이제 이 아들은 사랑과 친절과 다정다감 뭐 어떤 평화로운 소통 그 힘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악역을 맡은 아버지는 어쩌면 아들한테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피해자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일찍부터 사랑이나 소통이나 다정다감함이나 친절함의 소중함을 배운 수혜자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 피해자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깨우쳐 주는 거죠. 과거의 그 사건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것. 미래의 어떤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역이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한다면 우리 얼굴에 주름살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가 없죠. 그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실습을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적인 사건이나 경험, 현재 부정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혹시 우리 선생님 과거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 한번 바꿔보게. 뭐든지 좋아요. 이건 어차피 훈련이니까 아무거나. 그냥 뭐 친구랑 싸웠던 거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친구랑 싸웠어요. 자, 친구랑 싸우는 그 경험이 어떤 점에서 좋은 일일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어떤 점에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많이 싸워보니까 어른이 되어보니까 싸움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싸움보다는 어떤 건전한 소통이나 대화의 소중함, 교감의 소중함, 공감, 이해의 소중함, 뭐 배려심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일찍부터 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훈련했다면 그 어릴 때 싸웠던 경험은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운명을 창조하는 힘은 과거 일어난 상황, 사건, 경험이 아닙니다. 상황, 사건, 경험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선택했느냐. 이 반응이 모이면서 어떤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책임이라고 해요. 책임.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가 책임이잖아요. 이걸 단어를 이제 분할하면 response와 ability가 결합이 되면서 responsibility가 만들어지는 거죠. response는 반응, ability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책임이다.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책임을 짐으로써 모든 사건, 상황, 경험에 대해서 책임을 짐으로써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른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공간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른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NLP 오감 사용법, 관점의 힘, 그렇죠? 또는 언어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뭐 NLP 관점 이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감, VKOG 연합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자 신체 활용 이거는 발성, 웃음, 노래, 율동 뭐 이런 신체적인 활동들이 있죠. 뭐 요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우리 신체와 마음이 하나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호흡하면서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어떤 패턴을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의 활용, 긍정문을 낭독하고 NLP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질문법, 질문이 생각에 초점을 만든다고 그랬죠. 자, 이 상황이 자, 미래의 더 큰 의미 있는 비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자,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사랑 자아강화 훈련 중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 자, 특히 이제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기정사실화된 감사일기를 쓰는 것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정렬 파트, 사명서는 혹시 비전 로드맵 이런 거 써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 사명서는 써보신 적 있어요? 오늘 그거 작업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인생 성공 방정식을 보면요, 선생님, IA 플러스 AA 가로다 곱하기 A는 IHP다. 이 IA라는 건 선천적 특성을 이야기를 해요. AA는 후천적 특성. 그 힘을 모아서 태도, attitude라는 걸 곱해주니까 IHP 개인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태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아무리 좋은 특성을 갖고 있고 후천적으로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태도가 제로가 되면은 개인 성과는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태도를 키우는 힘이 뭐냐? 태도를 키우는 힘은 기대예요. 미래에 긍정의 기대를 하면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죠. 아, 나는 유능한 치유사가 될 거야. 유능한 치유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 그러면은 지금 NLP나 체면 공부하는 그 태도가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배워봐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부정적이야. 그럼 공부하는 태도도 부정적일 거야. 미래의 긍정의 결과를 기대하는 순간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이 태도 참 기대를 하는 힘은 뭐냐면 믿음이죠.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깝게 만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믿어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할 수 없다고 믿어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요. 어떤 쪽이 좋을까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겠죠. 그럼 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아 개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아 개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거야. 유능한 치유사가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요. 그럼 마음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태도가 다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우리 개인 성과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자아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아 개념은 선입견이란 스크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잠재 의식을 컴퓨터 하드웨어 용량에 비유를 한다면은 자아는 프로그램에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우리 컴퓨터에 용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잘못 깔리면 어떨까요? 잘 써먹을 수가 없겠죠. 컴퓨터의 용량을 써먹을 수 있는 힘은 바로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잠재 능력도 마찬가지죠.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잠재 능력을 써먹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아에서 나오죠. 긍정의 자아를 갖고 있으면 잠재 능력을 많이 발휘하게 되고 부정의 자아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잠재 능력을 써먹기 힘들죠. 자, 이를테면 나는 공부무리가 없어. 공부무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나는 어차피 돈을 월 200, 300밖에 벌 수가 없어. 큰 돈을 벌긴 힘들어. 난 돈 버는 거와 좀 관계없어. 이러면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발휘가 안 되겠죠. 당연히 돈을 버는 잠재 능력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나는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을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난 서울대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공부머리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유능한 치유사가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유능한 치유사가 될 수 있어. 난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될 거야.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어. 라고 믿어버려요. 그러면 정말 어떤 치유 변화에 대한 에너지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아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능력을 더 많이 써먹는다는 걸 의미하고, 자아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내 능력을 써먹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선생님. 그럼 내 능력을 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러면 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아가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우선 자아 이상, 셀프 아이디얼, 미래의 이상적인 자아를 가져야 돼. 난 5년 이후에 나는 못 돼도 아마 뭐 대학 교수는 돼 있어. 아마 5년 이후쯤에는 내가 전국을 누비면서 순회 강연을 하고 있을 거야. 자, 나한테 치유를 받고자 사람들 줄을 서고 있을 거야. 이런 긍정의 믿음이 있잖아요. 자아 이상이 긍정적이죠. 그럼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의 자아 이미지가 또 긍정이 돼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어떤 치유나 변화, 동기부여 강의 쪽에는 뭔가 좀 에너지를 타고났어. 능력을 타고났어. 난 아무래도 말하는 재주가 뛰어나. 이렇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자아 이미지가 긍정적이겠죠? 그럼 자아 개념도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 자부심, 셀프 스팀, 자아 존중과 자아 유능감이 커져야 돼요. 난 내가 아무래도 내가 참 좋아. 난 마음에 들어. 이제 자부심, 나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자아 존중과 난 내가 참 좋아. 나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자아 유능감. 나는 아무래도 유능해. 아무래도 나는 참 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치유도 잘하고 참 난 능력이 뛰어나. 그럼 전반적인 나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럼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아 이상과 자아 이미지, 자부심을 키워준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아 개념 규칙에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자신이 갖지 않는 걸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 자아 개념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권위적인 인물에 의해서 강한 강도가 반복되면서 자아 개념이 각인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권위적인 인물로부터 충격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프로그래밍 된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학교 선생님이나 어떤 부모님이 이놈의 새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 사고뭉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다. 그러면 내 내면의 자아가 나는 사고뭉치야. 어차피 나는 해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자아가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그럼 나는 해봐도 안 되는 사고뭉치라는 그 자아 개념에 맞게 실제 경험을 통해서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사고를 쳐버리고 의도적으로 못된 행동을 해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막 살아버린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막 칭찬해 주는 거죠. 야, 너는 진짜 크면 정말 괜찮은 인생을 갈 것 같다. 크게 될 나무는 뜬지부 따라 본다고 하는데 너는 크게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자아가 이제 나는 큰 인물이라는 자아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실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큰 인물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에 100명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버드대를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만 18세 이전에 너는 정말 크면 괜찮은 인물이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정신적으로 힘을 주었던 한 분 이상의 정신적인 멘토가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근위적인 인물이 참 중요합니다. 근위적인 인물, 우리한테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근위적인 인물이 있느냐. 반대로 우리를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를 길을 끊고 자존감을 떨어뜨린 그 근위적인 인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지난번에 제가 그 NLP 전제 조건에 이야기했던 우리 지존파를 만들었던 그 김기한이라는 두모의 케이스를 본다면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학급 반장이었는데
육성회비를 가져오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뺨을 20대를 때리면서 너 이놈 새끼 육성회비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을 때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뺨을 맞는 것도 힘들었겠지만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어떤 언어적인 폭력. 권위적인 인물에 해당되는 그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고 나는 어차피 이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꾸지람 듣고 언어적인 폭력까지 당한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갈 때까지 간 사람이야. 부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붙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는 부자를 죽이는 사람이다. 살인자다. 자기 집을 살인 공장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냥 부자란 이유로 사람 막 죽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왜 만들어지냐면 어릴 때 권위적인 인물들이 즉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그냥 무심코 내뱉는 이런 몇 마디 말들이 바로 우리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서 부정적 자아를 만들기 때문이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럼 새로운 자아 개념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의식 차원에는 내가 새로운 자아에 맞게 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돼. 과거의 자아가 아니라 잘못된 자아를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자아에 맞게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학원문도 새로 쓰고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NLP의 어떤 탁월성의 원이나 새행동 창조 기법이나 미래 맞추기 기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연습을 해서 내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 자아를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첫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 첫 만남. 첫 만남이 참 중요한데 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족이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적인 가족, 두 번째는 심리 가족. 법적인 가족 우리랑 뭐 어떤 혈연으로 맺어지는 가족이 법적인 가족이잖아. 이 법적인 가족이 우리 자존감을 키워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기대 심리가 있거든. 부모는 자식한테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되고 서로 또 상처를 주게 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준다는 거 아시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심리 가족이 필요해요. 이 심리 가족은 의도적으로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평가 판단 비난 쪽의 말을 절대 하지 않죠. 자, 무조건적으로 수용 존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공감해주고 공감적인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응원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른바 사회 밖에서 어떤 사고를 치고 들어왔다. 왜 사고 쳤냐고 묻지 않는 거죠. 심판과 지적질을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당신이 사고를 친 데는 당신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심지어 범죄자조차도 왜 범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묻지 않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거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편을 들어줄 때 그때 이제 새로운 자아를 회복하게 되거든요. 인간은 나를 100% 오픈했을 때 100%를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자기 본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 오픈했는데 누군가 100% 나를 받아주네. 여기서 새로운 자기 본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사랑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바로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지 못함이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NLP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에요. 사실은 NLP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깃든 인간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깃든 인간관계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깃든 인간관계는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로서 상담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처럼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더라도 너 왜 기저귀 똥 쌌어 묻지 않는 것처럼 기저귀 갈아주고 엉덩이 씻어주는 그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런 사랑이 깃든 인간관계를 만나는 순간 사람은 상처에서 회복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말이죠. 그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심리치료 성공 프로그래밍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NLP 세미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 치료를 하고 또 새로운 자아를 프로그래밍 해주는 뭐 앵커링이나 탁월성의 원이나 또 새 행동 창조 기법과 같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시간선 치료에서 제가 공부를 시켜드릴 건데 그게 또 목표 설정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아 정체성 강화 훈련 21일 PMA 이거는 이제 의식 차원의 뭐 훈련법인데 뭐 여기 내가 해놨는 모르겠다. 아 여기 없네. 어쨌든 이런 건 이제 긍정문을 낭독하는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뭐 자기 체면 암시를 하는 것, 뭐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 성공학 책을 읽는 것, 이런 이제 몇 가지 패턴들, 뭐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자아 정체성 강화 훈련이라고 그래요. 여기 또 첫 만남 훈련에 참가하는 거, NLP 훈련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21일 PMA, P는 파지티브 긍정적인, M은 멘털 정신적인, A는 에티튜드, 파지티브 멘털 에티튜드, 긍정적인 정신 태도를 만드는 21일 프로그램이다. 이런 다양한 훈련법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참 만남, 참사랑, 참자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참 만남 심리가족 안에서 스피치 자아 개방을 하고 또는 상담을 통해서 자아 개방을 하고 NLP 체면을 통해서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나사랑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참사랑 단계로 가는 거죠. 참사랑.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상태. 처음에는 이렇게 되죠. 자아의식을 만들어야지. 자아의식. 객관화시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걸 이제 자아의식이라고 해요. 자아의식이 생기면은 자기를 용서하게 되고, 즉 자기 문제를 용서하게 되고, 그다음 자기 수용, 자기를 받아들이죠. 자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사랑하죠.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참사랑이 됩니다. 이게 될 때 이제 자기 책임의 단계로 가는 거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되면 정체성이 확립이 되죠. 아, 나는 유놀이 새끼가 아니었구나. 나는 사랑받는 백조였구나. 나는 삶의 예술 작가이고 내 삶의 모든 통제력을 갖고 있고 내 창조 능력을 갖고 있구나.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었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삶을 사는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의미 있는 비전을 추구해야 될까? 그래서 참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되면 행복하게 자기 사명을 꺼내서 사는 거죠. 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한 가지 이곡을 하고 오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부정적인 자아가 없겠지만 한번 이걸 깨트려 볼게요. 그 교재해도 좋고 뭐 종이 일단 써봅니다. 선생님 아니 그냥 말로 합시다. 말로 선생님 쓰지 말고 선생님 문제를 한번 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문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 문제를 하면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끈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끈기 없고 또 더 이상 안 놀 때가 이야기하세요. 끈기가 없고 그다음 마음에 안 드는 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생각이 좀 많다.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고 또 거기까지. 이제 오케이 선생님 끈기가 없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생각이 많다라는 게 선생님의 모든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닌 더 나은 선생님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 문제가 없는 선생님 자신을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자, 끈기가 없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생각이 많은 게 선생님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닌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죠? 긍정적이다. 긍정적이고 또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잘 해나가는. 인간관계도 잘하고 또 그 긍정이랑 같은 건데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점을 찾는다. 거기까지 나왔어요. 오케이. 선생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관계도 아주 잘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점을 찾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선생님의 모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선생님은 이 이상의 존재가 맞겠죠? 네. 그럼 이 이상의 존재인 나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상의 존재로서 선생님 자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자, 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나고 긍정적 인간관계도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는 그 좋은 점을 갖고 있는 그 이상의 존재로서 선생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예? 그 이상의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한 사람. 그렇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또 사랑이 가득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서 또 행복한 사람이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그 이상의 존재로서 이 이상의 존재로서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자,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한계가 없다니 있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이면서 또 행복한 사람이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로서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완벽한. 존재 자체만으로 완벽한. 더 이상 완벽한 사람? 그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한 사람.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 또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한 사람. 더 있어야겠네요. 뭐든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해 보세요. 난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행복한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제- 거고 또 그 충만함이 세상에 발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가 완벽한. 내 안에 사랑이 이 세상에 발현되고 있다. 발현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선생님 그 이상의 존재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존재고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존재고요. 근데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존재고 지금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상의 존재죠.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님을 생각하든지 간에 선생님 그 이상의 존재죠. 이거로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whatever you think you are.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노력하다면 알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작업을 통해서 선생님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좀 넓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를 네. 틀에 갇혀서 어떤 한 틀에 갇혀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분리돼서 좀 넓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장된 상태로 나를 바라보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선생님이 많이 확장된 느낌 들죠? 내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그 느낌을 갖길 바래요. 어차피 내가 한계가 없는 존재라면 나를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해야죠. 내가 죽을 때까지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가장 큰 실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야 되지 않을까. 실수를 저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십시오. 네. 이 세상 위대하게 변하시기를. 아셨죠?